싸늘하다 메신저의 경보가 날아 꽂힌다 검색 SRE 시스템 개선기 발표를 맡게 된 조문형입니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장애관제에 적용하였는지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 발생부터 해결 과정까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면 장애가 발생하면 저희는 경보를 보내고 담당자가 상황을 인지하며 원인 파악 및 문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애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애 대응 과정 일부를 자동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경보와 지표 시각화를 통해서 장애가 빠르게 해결되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장애 대응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일 시스템에서 여러 기능을 실행하는 구조였던 기존 시스템을 기능별 컴포넌트로 분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빠른 경보를 보내기 위해서 경보 시스템 구조를 배치 프로세싱 구조에서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사용한 경보 파이프라인 구조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시각화 실시간성을 위해서 시계열 DB를 활용한 지표 조회 과정 개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개선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어떻게 장애 관제했는지 사례로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와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로 변경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체 구조도인데요. 데이터 수집, 경보 시각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표 수집 부분에서는 지표 DB에 저장된 지표를 경보 전송 및 시각화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주고 가공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DB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경보를 발생해서 담당자에게 서비스 이상 사항을 전파하고 지표를 시각화해줘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일 시스템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코드 구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코드 구조는 모니터링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를 경보 및 시각화에 쓸 수 있도록 가공해주고 그리고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보 전송 및 시각화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는 여러 기능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하는 특정 부분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이 특정 모듈에 의존하는 구조로 설계한 이유는 개발 당시 팀 구성 때문인데요. 당시 2명이 개발 운영 및 24시간 장애 발생 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스템은 소수 개발 인력으로 여러 기능을 개발 운영해야만 했기에 작은 수정에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듈에 의존성이 높은 구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고 호출 구조가 많아지고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커플링 현상이 심해졌고 개발 당시 작은 변경에도 많은 의존성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개발 속도가 지연이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듈의 의존성 높은 구조는 장애에 취약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가공 부분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동작이 마비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나의 모듈에 장애 취약점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애를 대응하는 시스템이 장애 상황에서 장애 대응을 할 수 없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넌트 분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지표 수집기가 검색 장비에서 지표를 수집하여 이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시각화 컴포넌트와 경보 파이프라인이 별도로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표 수집기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수집한 데이터의 포맷을 변경해주고 장애 관제를 위한 데이터 라벨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라벨은 시각화 컴포넌트와 경보 파이프라인이 지표 조회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계열 DB 관련 내용은 앞서 발표된 빅토리아 매트릭스 시계열 데이터 대흔돈이 멀티버스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보 파이프라인은 별도로 구축하였고 더 빠르게 경보를 보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은 컴포넌트 분리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보 속도 개선 내용은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컴포넌트 또한 컴포넌트 분리를 통해서 시각화의 실시간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분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가장 큰 효과는 개발 효율 향상입니다. 우선 저희 팀이 최근에 2명에서 6명으로 팀원 변화가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규모에 맞게 그리고 개인의 강점에 맞게 개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컴포넌트별 배포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각 컴포넌트의 독립된 개발 사이클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개발 효율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코드 제거 작업을 통해서 각 컴포넌트의 코드 길이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 프로젝트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더 빠르게 프로젝트에 적응하고 개발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분리 통해서 장의 영향도도 감소하였는데요. 각 컴포넌트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한 컴포넌트 이상에도 다른 컴포넌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관제하는 시스템으로서 더욱 견고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컴포넌트의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컴포넌트 분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목표를 최적화했는지는 3장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경보 그리고 시각화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경보 파이프라인에서는 더 빠르게 이상 탐지를 하고 더 빠르게 경보를 보내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컴포넌트에서는 시계열 DB를 활용한 지표 조회 과정 개선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보 발송 문제 해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 경보 시스템의 경보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은 기존 경보 시스템은 검색 장비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트릭 지표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장비에서 지표를 수집하는데 30초 정도의 타임아웃 대기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가공의 1분 주기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1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된 지표를 바탕으로 경보 규칙을 위반했는지 평가하는데 이 동작도 1분 단위로 동작하기 때문에 1분의 추가 대기 시간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 처리 시간이 아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만 2분 30초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에 가용량 이상이 있었으면 아무리 빨라도 4시 3분에 담당자에게 경보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경보 전송 지연은 장애 관제 및 해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표는 시간별로 장애 대응 및 해결 과정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장애가 발생하면 먼저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발견된 이상 징후를 바탕으로 어떻게 복구할지 대응할지 의사결정을 하며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 해결 이후 장애 영향도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 탐지 시간의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결정 시간이 미루어지고 서비스 복구 시간마저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상 징후 탐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경보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경보 시스템이 지표 DB에서 레거시 지표를 라벨링하고 모니터링 DB에 다시 저장하며 모니터링 DB 데이터를 토대로 경보 발송을 하는 구조였다면 신규 경보 시스템에서는 지표 수집기가 지표를 수집 후 라벨링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DB에 저장해주고 경보 파이프라인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DB에서 저장된 지표를 참조해서 경보를 보내는 구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규 경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표를 가져와서 이를 최종 경보로 보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규칙 평가에서는 각 서비스의 규칙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책 판단부에서는 이 경보가 정말 진성 경보인지를 판단해주고 경보 발송부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경보를 바탕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결정한 이유는 경보 속도 때문이 가장 큽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보 전송 과정은 배치 프로세싱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래픽 경보 판단, 가용량 경보 판단, 그리고 타임아웃 경보 판단이 모두 이루어지고 모든 경보들이 사용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보 항목들이 모여서 한 번에 경보로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이 시에서 가장 먼저 판단된 트래픽 경보 입장에서는 다른 경보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보 발생이 지연이 생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경보 파이프라인에서는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사용해서 경보를 발송합니다. 각각의 규칙이 평가되자마자 메시지 큐를 통해서 정책 판단부로 넘겨주는 구조로 변경을 하였고요. 경보가 각각의 경보가 평가되자마자 메시지 큐를 통해서 다음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평가된 경보가 다음 경보를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리밍 프로세싱 구조로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보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을 3분에서 1분 내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요. 기존의 장애 지속 시간에서 이상징후 탐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경보 파이프라인 구조 변경으로 장애 지속 시간에서 이상징후 탐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더 빠르게 장애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경보 발생 시간 단축으로 장애 대응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제 마지막 4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발표자 영준님께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색 SRE 시스템 개선기의 발표 후반부이자 어쩌다 보니 이제 데뷔 2023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조영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인 지표 시각화에 대한 개선점들, 경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다른 세션들을 들어가 봤는데 이제 다른 세션들에서 꿀팁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저도 몇 가지 꿀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 시스템의 시각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관제에 사용되는 원천 데이터는 장비별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초당 지리수와 같은 저수준의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통합 검색 또는 서비스 수준에서의 검색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수준의 지표를 합산해서 시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으로부터 지표 준비 과정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집기로부터 수만 대의 검색 장비의 지표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1분 단위로 저수준 지표 값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서 직접 필터링, 집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고수준 지표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에 저수준 지표를 저장하던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성의 문제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로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7년 동안 장애 관제를 잘 진행해 왔으나 규모가 커지며 내부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입니다. 앞선 데뷔 세션들에서도 볼 수 있듯 네이버 검색은 항상 진화하고 있고 검색 시스템들이 복잡해지면서 저희들은 이제 시각화할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시스템 내부에 근본적인 수정 없이 필터링 및 집계 과정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했으나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TS 대비로 변경을 하면서 확장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쿼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단순히 타임 시리즈들을 벌크로 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각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미리 지표들을 계산하고 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니 사용자가 지표 조회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수준으로 지표들을 미리 계산을 해야겠지만 이미 내부적인 복잡도가 너무 크기도 했고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조합으로 미리 지표들을 계산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아쉬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개발 편의성 개선 및 쿼리 커스텀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이 지표 조회 과정에서의 추상화된 신규 설계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설계를 바꿔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변경한 부분은 쿼리 가공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TSDB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API 서버에서 직접 필터링 및 집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API 서버의 로직이 점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규 구조에서는 필터링 및 집계들을 포함한 고수준의 쿼리물을 직접 타임시리즈 데이터에 보내기 때문에 기존 API 서버에 있었던 필터링, 집계와 같은 집계 외에 이제 복잡한 로직들을 전부 타임시리즈 데이터베이스로 위임을 할 수가 있어 API 서버의 복잡도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은 쿼리 관리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쿼리문들이 코드 수준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API 서버에서 어떠한 쿼리들이 사용되는지 내부적으로 파악이 어렵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는 지표 조회를 위해서 쿼리문을 이제 변경이 필요할 때 API 서버를 직접 재배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쿼리 대상, 쿼리 목적 등 쿼리의 속성들을 컬럼들로 녹여내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쿼리문을 조회할 수 있는 테이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쿼리가 어디에 있는지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도 없고 결정적으로 쿼리문을 바꾸기 위해서 API 서버를 재배포할 필요 없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로우를 바꿈으로써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사용되는 쿼리들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이제 변경 사항들은 개발 편의성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번에는 쿼리 커스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변경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대시보드 접속 시 1분마다 미리 계산한 지표들을 반환했다면 이제는 지표를 요청하는 시점에 TSDB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써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쿼리문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세부적인 요청을 쿼리문에 직접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텍스트 템플릿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버전에 대한 블로그 서비스 트래픽을 요청을 한다게 되면은 릴레이션 데이터 아까 보셨던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서비스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쿼리문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쿼리문 내에 있는 템플릿들을 실제 사용자의 요청 내용으로 치환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를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한꺼번에 모아서 살펴보면은 TSDB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 편의성을 개선하고 쿼리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신규 설계를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마치고 사용된 쿼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여 개에 달하는 쿼리들을 손수 수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이죠. 쿼리 종류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쿼리들 200개를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은 오타, 누락 등 실수를 범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도입했던 텍스트 템플릿을 이제 동적 쿼리 제공 목적 외에도 공통된 필터를 묶기 위해서도 적용을 시도해봤으나 저희들 쿼리 내에서는 사실 단순히 필터 외에도 위와 같이 복잡한 수식들이 재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제 이러한 수식들을 단순한 텍스트 치환으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텍스트 템플릿들을 중접하는 등 고도화된 기능이 필요했으나 이 또한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텍스트 템플릿 기능을 고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최대한 API 서버의 설계를 간단하게 가져가자는 저희의 목표와는 부합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고민 끝에 빅토리아 매트리스에서 제공하는 위드 템플릿 기능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Node.js용 그래프 하나 대시보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쿼리문입니다. 위의 쿼리를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메모리 총량과 여유 메모리를 가지고 메모리 점유율을 조회하는 개념적으로는 간단한 쿼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 복잡한 쿼리를 위드문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구조화된 쿼리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마치 코드를 작성할 때 변수와 함수를 나눠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쿼리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200개의 가량의 쿼리에서 저희가 중복 사용되는 함수 또는 수식, 필터와 같은 부분들을 추려서 단일 위드문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0개의 가량의 쿼리들을 전부 재작성하게 된 것이죠. 사실 당연히 200개의 쿼리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드문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할까라는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으나, 이 위드문들을 쿼리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를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결정도 필요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드문을 하나만 작성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단일 위드 템플릿과 그다음에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전체 쿼리들을 재작성한 결과 쿼리문들의 전체 글자 수를 기준으로 약 30% 정도의 경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스 코드의 용량이 코드의 질을 나타내지 않듯 당연히 이 쿼리 전체의 글자 수가 쿼리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의 쿼리들의 중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를 위드문을 통해서 해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각기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쿼리 템플릿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쿼리문을 작성할 때 혼선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두 종류의 템플릿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 삼아서 쿼리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이 두 가지 종류의 템플릿들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쿼리 템플릿이 적용되면서 디버깅 및 로깅 등의 작업들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쿼리 수가 너무 많아서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위드 템플릿을 섣불리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신규 시스템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쿼리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기존의 대시보드와는 다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제 쿼리 테이블과 위드 템플릿을 기반으로 쿼리 내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검색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변경됨에 따라서 대시보드에서 다른 쿼리를 사용해야 될 때 쿼리 수정을 일관성 있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들을 거치면서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지표 조회 과정은 탄탄대로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마치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바로 또 다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응답이 매우 느려서 실제로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통합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지표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전체 물리 장비에 대한 지표들을 집계해서 보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일이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모가 매우 거대한 네이버 검색 시스템에서는 이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게는 매우 무거운 작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PI 서버와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양쪽에서 많은 개선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성계산 쿼리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크게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약 1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던 이 쿼리 성계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따로 전달드릴 예정이며, TSDB에서의 개선점들은 앞서 TSDB 멀티버스를 탐험하셨던 손주식님과 이성기님의 세션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각화 시스템에서의 마포대구 역할을 하게 되는 쿼리 성계산 역시 TSDB의 기능인 프리컴퓨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빅토리아 매트릭스의 설정 파일을 통해 쿼리문, 주기, 그 다음에 새로운 타임 시리즈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빅토리아 매트릭스에서 주기적으로 수만 개의 타임 시리즈를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타임 시리즈를 집계를 해서 하나의 타임 시리즈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고,
저희는 앞으로 이 쿼리문을 통해서 수십 수만 개의 타임 시리즈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공된 단일 타임 시리즈를 조회하기 때문에 쿼리 조회 시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 선계산은 배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그 변경하려고 했던 기존 시스템과의 단점들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배치 작업들을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를 빅토리아 매트리스에 위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저희는 장애관제라는 팀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발생되는 쿼리들에 대해서만 프리컴퓨트 기능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쿼리들을 배치로 진행하던 과거 시스템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경보 발송과 시각화를 중심으로 시스템 설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완성한 저희의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년 전 저희 팀 발표에서도 공유드렸던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들은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조별 예선 최종전입니다. 이날은 저희 팀에게도 특별했던 것이 저희가 새로 구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네이버 검색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뒤에서 보이시는 그래프가 조별 예선 최종전 당시 모바일 통합 검색의 트래픽 그래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래프 보는 법을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상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평소 트래픽 대비 증가량이며 옅은 범위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경보 발생 기준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넘어가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경보가 발생되는 것이죠. 먼저 저희 팀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한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듯 총 3번의 저희는 경보 기준에 도달을 하였고 실제로 경보 기준 도달 후 1분 내외로 경보를 발송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안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의 입장이고 사실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과 별도로 항상 저희를 비롯한 전체 네이버 서치 조직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득점을 하거나 하프타임, 경기 종료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네이버 검색의 트래픽으로 직결되면서 그에 따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해왔기 때문이죠. 특히 16간 진출이 확정되면서 트래픽이 평소에 비해 약 7배쯤 몰리는 순간에는 한 서비스에 대해서 타임아웃 경보가 발생을 하고 그 직후 서비스 담당자분께서 경보를 수신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 주시고 빠르게 타임아웃이 감소하는 일이 불과 3, 4분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저희가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경보가 1, 2분 늦게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 1분, 2분이라는 시간이 평소에는 되게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보를 전송하고 해소되기까지 3, 4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1, 2분의 차이로 인해서 그 서비스 장애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특히 이 경보가 발생됐을 당시에는 결승 진출이 확산되어서 트래픽들이 계속 몰렸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여러 시스템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소개드린 신규 시스템에 기반한 빠른 경보 발송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상황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이후로는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큰 장애 없이 하루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저희들이 이 새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얻었던 교훈들을 전달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앞서서 기술적인 경험들을 많이 전달드리긴 했지만 이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은 저로서는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조직의 경우에는 네이버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컴포넌트들을 개발하다 보면은 주화인마에 빠져서 이 네이버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라는 목적을 잊고 개발 그 자체에 집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일리 스크럼이나 이제 평소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 팀은 네이버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팀이다라는 것을 상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탄환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보 시스템 설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각화 시스템 설계에서도 설명드렸듯 모든 설계에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운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필요 없이 가정하지 마라 라는 내부적인 원칙이 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들을 만날 때마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지만 저희의 시스템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경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팀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기도 하며, 네이버 검색의 효율적인 장애 관제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들과 함께 기술적, 문화적인 개선 방안들을 찾고 있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은 이 결과들에 대해서 데뷰 또는 D2 블로그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일하실 분들의 연락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톡을 통해서 현재 보내주고 계신데, 이 톡을 보내주신 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답변들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답변 드리지 않고 부스에서 저와 조문영님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이 함께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앞선 톡 또는 저희 서치 CIC 부스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